한국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돈을 써가며 몇 시간이고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집니다.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더니 심지어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좀 덜 챙겨줘서 섭섭했던 걸까? 내가 무언가 치명적인 말실수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지독하게 없었던 걸까? 끝없는 생각에 잠기며 결국 모든 탓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이제 그 억울한 자책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순수했고 희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헌신적인 희생이 관계를 망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잘해준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을 다해 도와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는지, 그들의 뇌 속에서 작동하는 끔찍한 방어 기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를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선의로 정의합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뇌 속에서는 당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위험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기막힌 현상을 자존감 위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수혜자에게 두 얼굴을 가진 축복과도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되니 다행이지만 동시에 너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너는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 불편한 메시지를 아주 잘 걸러냅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부족했지만 당신 덕분에 하나 더 배웠네 하고 쿨하게 넘기며 오히려 건강한 자극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턱없이 낮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타인의 거대한 호의는 결코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무능함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비참한 확인사살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도움이 크고 결정적일수록 그들의 무능함과 초라함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낱낱이 들춰낸 당신에게 맹렬한 적개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진짜 이유는 결코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빛나고 완벽한 당신 앞에만 서면 자신들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얄팍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동된 그들의 방어 기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는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룰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적 동물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본능적이고 무거운 압박감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이 끔찍한 부채감을 단순한 감정의 일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뇌는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심각한 생존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푼 그 호의가 상대방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일 때 폭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과잉 혜택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기 직전인 친구에게 아주 큰 돈을 빌려주거나 직장에서 그의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성과를 떠먹여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이 거대한 은혜를 언제 어떻게 다 갚지 하는 막막함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거대한 호의 앞에서 일종의 처참한 심리적 파산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부채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당신과 대등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까마득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가장 빠르고 간사한 탈출구를 선택합니다. 바로 채권자인 당신을
아주 나쁜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뇌의 기억 조작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준 게 아닐 거야. 자기 잘난 척하려고 나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지. 사실은 속으로 나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라며 당신의 선한 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합니다. 당신이 끔찍하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그들이 그 무거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깎아내려야만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이 기막힌 역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뼈아픈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비교 시기심이라는 아주 무서운 심리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문장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테서가 발표한 자기평가 유지 기제 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얄팍한 본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타인의 성공에는 오히려 관대하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와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같은 출발선에 서 있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나보다 앞서 나가며 나에게 동정심을 베풀 때 인간은 뼈를 깎는 듯한 본능적인 고통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도와주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이고 도움을 받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패배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과시하는 현대의 플렉스 문화 속에서 당신의 순수한 도움은 더욱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잔인하게 찌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꼬인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거나 거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건넬 때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잔인한 계급과 능력의 차이가 그야말로 선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선의로 따뜻한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짙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대방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그 다정한 손길은 내가 너보다 이만큼이나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잔인하게 증명하는 아주 교만한 플렉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이 이 끔찍한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빳빳하게 펴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당신의 빛나는 성공과 따뜻한 선의를 거짓으로 깎아내리고 당신을 가증스러운 위선자로 몰아세우는 가장 비열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크고 작은 상처들로 인해 피해자 민감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사람이라면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배신을 당했거나 착취를 당해본 뼈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따뜻한 친절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지 못합니다. 이들의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는 당신의 대가 없는 호의를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적색 신호로 감지해버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고 나중에 내게서 훨씬 더 큰 것을 잔인하게 빼앗아가기 위해 지금 저렇게 잘해주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당신을 의심합니다. 이러한 편집증적인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자신을 배신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등에 칼을 꽂고 달아나는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또한 개인이 가진 두 가지의 불안정한 애착 유형에 따라서도 호의는 심각하게 오역됩니다. 먼저 타인과의 거리를 두려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속적인 친절은 숨막히는 통제나 끔찍한 간섭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의존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선의를 가지고 다가갈수록 그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반면 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호의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10번을 정성껏 잘해주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딱 한 번 거절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단 한 번의 거절을 나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겠다는 잔인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베풀었던 눈물겨운 10번의 호의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삭제되고 오직 맹렬한 분노와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당신을 잔인하게 찌르고 돌아선 것은 당신을 미워하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가 또다시 상처받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방패 대신 칼을 먼저 빼어든 처절한 선제적 방어이자
아주 슬픈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방어 기제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칼을 함부로 번쩍이지 않는 조용한 성장과 겸손한 도움입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남을 도울 여유가 생겼을 때 결코 그것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존감이 무너진 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는 당신의 우월한 능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대신 나도 운이 좋아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며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우월함이 상대의 지독한 결핍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의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시기와 배신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도움의 기회를 적절히 나누어 상호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주는 사람을 강자로 만들고 받는 사람을 약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조언 좀 해줄래? 라며 가벼운 부탁을 건네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도 너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는 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일방적인 시혜자가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비로소 숨막히는 부채감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주 건강한 고마움이 그 자리에 싹트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명확하고 담백한 경계 설정과 단호한 손절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아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둘째, 당신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거나 비꼬는 사람입니다. 셋째,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은밀하게 수집해 다른 곳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길한 징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는 당신을 소중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텅 빈 결핍을 채우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노력하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고 완전히 손절하는 것만이 당신을 구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것은 오롯이 그들이 가진 짙은 어둠 때문이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무의미한 자책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에 빛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밝고 강렬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초라한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에너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알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인연들을 위해서만 아껴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얹힌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깊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선한 마음을 다치고 혼자 아파하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